현재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결국 불확실성, 이에 대한 대응은 약간 분산. 자,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는 게 미국 대형 성장 관련 ETF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만한 게 이제 분산 관점에서 중국 쪽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쪽이에요. 그리고 이런 ETF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런 ETF들이 보통 좀 어떤 뭐 지수를 좀 추종하는 그런 ETF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좀 기초지수 대비해서 좀 초과 수익을 내는 또 액티브 ETF가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ETF는 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액티브 좀 말씀드리기 전에 채권형을 좀 먼저 아까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좀 빠뜨려가지고 채권형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채권형 ETF는 이 채권들을 묶어서 만든 이제 ETF입니다. 이 채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빈문서죠. 돈을 빌려주고 이 빚에 대해서 갚겠다라는 걸 증서한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형 대비 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께 상대적으로 좀 나은 ETF인데 채권형 ETF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누가 만들었냐예요. 누가 이제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빚을 낼 수도 있고 혹은 뭐 지방 정부가 빚을 낼 수도 있고 혹은 기업이 빚을 낼 수도 있고. 근데 기업 중에서도 이제 신용 등급이 높은 이제 주체가 기업이 만들 수도 있고 신용 등급이 낮은 주체가 그 채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간입니다. 내가 이 빚 문서의 만기, 내가 언제까지 빚을 갚을게. 요게 짧은 ETF들도 있고, 뭐 당장 뭐 다음 달 뭐 1년 후일 수도 있고, 뭐 20년, 30년 후일 수도 있죠. 이거에 따라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좀 약간 브로드하게 주가가 되겠죠. 국가. 미국, 뭐 한국, 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이 됐든 그래서 한 3단계 정도로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이제 어떤 주체가 어떤 이제 만기로 발행을 했냐, 요 3단계 정도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들 많이 투자하시는 채권형 ETF가 미국 국채 장기물입니다. 장기물. 예, 미국이란 나라에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만기가 많이 남아 있는. 근데 만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이 많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되는 채권, 당장 내년에 만기가 되는 채권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20년, 30년 후에 갚겠다라는 채권은 어떻게 보면 망할 위험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금리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변동성도 좀 높다 보니까 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정적인 건 아니다. 만기가 많이, 뭐 장기,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구분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채권형 ETF 접근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또 세 가지요.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채권 정방향 ETF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채권 가격 움직이는 거 줄이면서 채권 이자를 최대한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기 매칭형 ETF들이 있어요. 해당 ETF들 같은 경우는 특정 시점에 만기가 되는 채권들만 묶어서 이제 채권을 짭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방향 ETF들 같은 경우는 채권을 특정 만기를 정해놔요. 장기다, 단기다, 뭐 초단기다 라고 정해놓고 채권을 계속해서 바꿉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채권을 이제 묶는 ETF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뭐 한 19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얘를 빼고 채권을 새로 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정말 최악의 경우에 금리가 이렇게 일방향으로 쫙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ETF 가격은 쭉 빠지게 돼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ETF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거 싫어 라고 하신 분들은 특정 시점에 그냥 만기가 되는 채권들만 묶어서 이제 ETF를 만드는 거죠. 만기가 만들고 예를 들어 뭐 2028년에 만기가 되는 채권들만 묶어서 만들었다. 근데 이제 2028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 채권 만기가 되면은 요거를 새로운 채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성으로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 뭐 12월 됐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청산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냐. 만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 잔여 만기, 평균적인 잔여 만기는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변동성 자체는 좀 줄어들고요. 내가 현 시점에서 보는 이 금리를 거의 만기까지 거의 유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최대한 이제 금리 변동성을 좀 낮게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CD 금리라든가 이런 금리물 ETF 금리물 ETF. 네,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운용자산 1위가 CD 금리 ETF거든요. 해당 ETF들 같은 경우는 뭐 CD 금리 뭐 2% 후반대에서 뭐 3% 초반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금리를 ETF 가격에 녹여서 이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ETF들 가격 보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예를 들어 뭐 그냥 CMA에 넣어두면 이제 금리가 나오는 것, 현금 나오죠. 그런 것들처럼 이제 내가 이제 가격을 반영해서 가져가는 그런 뭐 ETF 중에는 요거를 이제 분배금 또 지급하는 ETF들도 있어요. 그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툭, 이렇게 올라가다가 툭. 지금 뭐 이런 유형도 있고 미국 시장 보시면 뭐 티커로는 뭐 SGOV라든가 뭐 이런 ETF들처럼 초단기물들을 운영하는 또 ETF들이 있습니다. 뭐 0에서 3개월, 뭐 1에서 3개월 이런 ETF들 같은 경우는 만기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가격 빠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차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이자 받은 거 혹은 이제 팔아서 수익 운용해서 수익 생긴 거를 분배금으로 지급 그럼 툭 또 찌끔찌끔 올라가다가 툭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미국제 단기물 지금 한 4, 5% 연간 기준 4, 5%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만 CD 금리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지금 3% 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뭐 2%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제 단기물 같은 경우도 미국제 단기물이 금리가 굉장히 낮은 경우들 2020년처럼 뭐 0%다 그러면 금리가 안 나올 배당금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런 것들. 그렇죠. 이제 뭐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요 중요한 거는 내가 현 시점에서 보는 수익률이랑 미래의 어떤 상황에 따라 좀 이제 수익률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한번 여쭤봤던 액티브 ETF, 뭐 채권형도 있을 것 같고 주식형 ETF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액티브형 ETF들은 패시브형 ETF와의 차이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의 패시브형 ETF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이제 ETF 말씀드릴 때 이제 규칙을 말씀을 드렸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 대형주 500개 모여. 여러 개의 기업들 중에서 이제 몸집 큰 애 500명 모여. 라고 하는 거고 혹은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몸집 큰 200개 모여 뭐 이런 식인 거죠. 규칙들이 있고 기계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넣었다 뺐다 하죠. 근데 액티브 같은 경우는 운용자가 능동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넣었다 뺐다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펀드 같은 경우도 패시브 펀드가 있고 액티브 펀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ETF에도 패시브 ETF가 있고 액티브 ETF가 있는 거고 최근에 보면 이제 ETF 내에서도 이제 액티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제 자료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 신규 상장 종목 수 그리고 그 내에서 이제 액티브형 비중 추이 차트를 좀 보시고 계신데 보시면 신규 상장한 ETF들의 80% 이상이 지금 액티브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2012년 이후 자금 유입 내 이제 액티브 비중 보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좀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사실 액티브형 ETF는 저렴한 비용으로 규칙에 따라 투자한다. 라는 이제 어떤 ETF의 어떤 기본 정신에는 조금 위배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3개월, 1년 단위 어떤 리밸런싱으로는 시장 대응하기가 좀 굉장히 벅차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액티브형 ETF도 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액티브 펀드로 운영되고 있던 펀드들이 ETF로 좀 전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유동성 측면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펀드에 돈 빼서 좀 ETF로 좀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고 있던 운용사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대응을 해야 되겠네 라는 관점에서 액티브형 펀드들이 좀 ETF로 계속 상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용의 용이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기존의 이제 움직임 변화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액티브형 신규 상장 내에서도 이제 액티브형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자금 측면에서도 좀 액티브 쪽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운용하는 분이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ETF 입장에서는 수수료나 이런 게 패시브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되나요? 좀 상대적으로는 좀 평균적으로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액티브형 ETF 같은 경우는
과거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삼아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의 이제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해당 펀드를 이제 운용하는 사람이 좀 얼마나 좀 꾸준하게 좀 운용을 해오고 있냐. 그리고 액티브라고 해서 무조건 규칙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해당 액티브 펀드가 이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좀 운영이 되고 있고 원칙에 따라서 운용한 게 이제 결과가 괜찮았냐. 요거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 ETF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채권형 혹은 뭐 액티브 ETF, 뭐 지수 추종 ETF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좀 주목해야 할 만한 ETF, 제가 뭐 종목을 딱 집어달라 이렇긴 그렇지만, 일단 3가지 정도 좀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되는 ETF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약간 좀 돌고 돌아서 약간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같이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맥락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현재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결국 불확실성, 이에 대한 대응은 약간 분산.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들어와서 굉장히 뭐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빠르게 나오면서 특히나 관세 정책, 최근에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서 시장 변동성 자체는 좀 굉장히 높아졌고, 지금 이제 자료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 S&P 500 추이라든가 뭐 변동성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계신데, 지금 4월 초부터 해서 굉장히 변동성 좀 회복을 하고 있지만 좀 많이 높아졌다. 20년이라든가 2008년 수준까지도 지금 경험을 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 미국 주식이라든가 국채라든가 달러 이 3가지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트럼프절 약세를 좀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압축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 키우고 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가장 어떤 부정적인 이슈로 꼽을 수 있는 건 이 파월 연준의장 해임 시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독립성에 대한 훼손으로 좀 인식이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굉장히 불안했다. 미국 ETF 시장의 자금 동향도 좀 살펴보면 관세 정책 나왔을 때 오히려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주식 많이 빠졌고 이거 나중에 완화될 거 기대할 수 있으니까 미리 사자라는 부분들 자금이 들어왔는데, 파월 연준의장 해임 시도가 있고 나서는 미국 주식형에서는 그 이후 3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외의 주식형으로는 들어왔는데 미국 주식형에서는 빠졌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좀 물론 마무리가 되긴 했죠. 예, 그렇죠. 이슈가 종식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다. 요거 이번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에요. 그쵸. 2018년 12월 달에 나왔던 이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제 2018년 이제 크리스 악몽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놨는데, 파월 연준의장 해임 시도 관련해서 좀 차트 추입 좀 보시게 되더라도 검은색 선 나타낸 S&P 500 금리 인상 있었고 이후에 뭐 해임 보도라든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비판하고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시도가 나오면서 주가 빠지고 이후에 이런 것들이 좀 종식되는 과정에 주가가 올랐던 과정이 사실 이번에도 거의 그대로 좀 반영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이제 트럼프 정책 관련 좀 말씀드릴 만한 거는 트럼프 얘기 들어서 행정 조치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죠. 지금 자료 화면에 이제 왼쪽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역대 정권에 나온 행정 조치들을 좀 정리를 한 차트입니다. 지금 검정색 선이 기존 정권에서 가장 높아요. 검정색 선이 트럼프 1기입니다. 트럼프 얘기예요? 1기고요. 지금 이제 왼쪽에 어마무시한 각도로 올라오고 있는 게 트럼프 2기입니다. 거의 직선처럼 거의 수직으로 지금 월별로 지금 찍고 있는 수직으로 거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행정 조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행정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기존에 법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 내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공무원들 분께 이제 그냥 이렇게 해라고 이제 공무원들 그냥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 지금 행정명령 내리는 거 보면은 막 사람들 다 불러다가 막 얘기하고 막 사인을 해요. 굉장히 상징성이 강합니다. 이 두 가지가 트럼프의 어떤 성향이랑 좀 맞다 보니까 좀 아마 트럼프 임기 내내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테이블은 주요 공약을 좀 카테고리별로 좀 정리를 했고요. 해당되는 이제 행정명령들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지금 뭐 법과 질서,
내지는 이제 여기 이제 포함된 게 또 뭐 정부 효율화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무역균형 재조정, 관세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도 좀 나왔는데 정작 이 경제 활성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 관세 이슈가 좀 일단락된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좀 관련된 ETF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는 게 미국 대형 성장 관련된 ETF들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내에서도 이제 성장성이 좀 강한 종목들을 좀 묶은 ETF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편입 상위 종목들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네요. 예. 조금 이제 해당 ETF들 먼저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관세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충격은 아직 좀 계속 다가올 이슈예요. 특히나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시차를 두고 좀 접근할 수가 있죠. 뭐 경기 침체로 직접적으로 빠지진 않더라도 뭐 유사한 효과라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약간 내구성 이런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대형주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꾸준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뭐 성장주들을 좀 먼저 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만한 게 이제 분산 관점에서 좀 중국 쪽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뭐 관련해서는 이제 뭐 글로벌 리더, 중국 내에서도 뭐 글로벌 리더라고 좀 뽑힐 수 있을 만한 기업들 묶어놓은 ETF입니다. 지금 뭐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종목을 좀 어떻게 짜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섹터라든가 뭐 이런 산업 그룹 내에서 매출 상위 기업들을 좀 뽑아내요. 그리고 이제 일정 이상 비중을 이제 해외에서 이제 발생시키는 기업들을 한번 뽑아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순 30개로 좀 종목들을 골라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좀 고비중으로 좀 뽑힐 위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개별 종목 상한을 한 7% 정도로 잡아요. 7%. 그래서 주요 이제 상위 기업들 보시게 되면 뭐 비아디라든가 뭐 알리바바, 뭐 샤오미 이런 기업들이고요. 두 가지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에도 이제 미국 기업들 주가에 좀 약간 부침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굉장히 하이테크 산업 내에서 미국의 우월을 조금 뺏긴 뭐 비아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더 이상 이제 고성장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성장 국가에서 이제 중성장 혹은 뭐 저성장을 접어들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상위 기업들이 독점화가 강화가 된다는 거. 기존에 이제 고성장 시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이런 기업들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는데 약간 중성장, 저성장으로 내려올수록 기존에 주도권을 쥐고 있던 기업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독점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약간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배당 쪽이에요. 배당은 아까 이제 배당 성장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다 보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성장 관련해서도 특히나 배당 규조 S&P 500 내에서 배당금 25년 이상 늘린 기업들을 묶은 ETF가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이제 해당 기초 지수를 수반해서 이제 ETF도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ETF들이 있는데 ETF에 또 투자하려면 뭐 투자자분들께서 뭐 일반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도 되고 혹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계좌 혹은 ISA 계좌로 투자를 해도 되는데 이게 좀 뭐 세금 문제 혹은 뭐 투자 전략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좀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해외에 직투하실 때 양도소득세는 아까 말씀 드렸다 보니까 좀 넘어가고요. 국내 쪽에서는 이제 절세 계좌들 좀 많이 활용하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 자료 화면으로 이제 ISA랑 이런 것도 좀 비교가 나가고 있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3년 내지 5년 정도 뭐 단기적으로 자금을 모으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ISA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 내가 노후 자금을 모으겠다고 할 때는 연금저축이나 뭐 퇴직계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과세 이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A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해지하실 때 연금저축을 이걸 넘기시게 되면 또 추가적인 공제가 또 주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금 제도가 좀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영상 보시고 이제 참고하실 때는 관련돼서 이제 세금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한 번 더 확인하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ETF 투자하는 분들 관심 있으신 그런 투자자분들께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도 뭐 ETF를
통해서 이제 잘 주식을 시작을 했었어요. 주식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관심 가져서 이제 증권사까지 오게 됐는데 ETF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굉장히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저도 5년 정도 지금 ETF 시장 계속 봐오고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관심 가지고 보시게 되면 나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들을 이제 투자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라는 거. 다만 ETF는 어디까지나 수단이죠. 수단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뭐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피해 가시면서 잘 활용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윤재훈 연구원님을 모시고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ETF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ETF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ETF 초보 투자자들이 참고하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